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서양 미술의 흐름, 근대 인상주의부터 현대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미술과 이어지는 근대 미술 중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가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튜브 물감이 개발되고 자연광의 순수한 색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주로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렸는데요. 빛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등이 있습니다.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의 색채 표현에 대한 관심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색의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여 물체를 팔레트나 캔버스 위에서 혼합하지 않고 망막의 시각 혼합, 즉 착시 현상으로 원하는 색을 얻는 방법인 점묘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합니다. 점묘법이란 물체의 색과 형태를 원색의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화면의 색채가 더욱 맑고 밝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초기 인상주의와는 달리 주제와 기법에서 일정한 규칙을 깨뜨림과 동시에 개인의 감정과 주관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서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20세기 회화의 발전을 위한 다채롭고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네의 작품입니다. 모네는 동료 화가들과 함께 1874년 제1회 인상파 전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이 물체 본래의 색을 쓰지 않고 신선하고 밝은 색채로만 그려진 데 대해 비난과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심한 비난을 받은 작품이 이 작품 인상해돋이입니다. 결국 인상파라는 말은 모네의 이 작품을 야유하고 조롱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인상파는 사진을 그리듯 사실적 묘사에 치중했던 중세 화풍에서 근대의 추상적 화풍으로 넘어가는 길을 열었고 이후 입체파, 야수파 등을 거쳐 현대 미술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네의 루앙 대성당 연작입니다. 모네를 비롯한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그림이 아닌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을 화폭에 담으려고 했고 특히 빛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장소도 그 시점이 오전과 오후, 밤이냐에 따라 빛이 다르고 따라서 언제 그림을 그리느냐에 의해 그림 속 색채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대상을 보는 바로 그 순간 대상에 비춰진 빛의 강도와 대상을 둘러싼 대기의 상태, 습도 등을 반영해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 루앙 대성당 연작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대기의 상태에 반응하며 제작한 것입니다. 신인상주의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신인상주의 창시자인 쇠라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로 1886년 제8회 인상파 전람회에 출품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파리 근교의 그랑자트 섬에서 맑게 개인 여름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채와 빛 그리고 형태들은 점묘법을 통해 꼼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채를 원색으로 환업, 무수한 점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이른바 점묘법을 도입함으로써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상주의의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시냐크의 우산을 든 여인입니다. 노랑과 빨강의 색점들이 만들어 놓은 붉은 우산은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의 색감들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나치리만큼 과학적인 색 이론에 탐닉하던 그는 점차 색을 통한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겨 이른바 색의 해방을 추구한 야수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후기 인상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후기 인상파는 일정한 규칙 없이 개인의 감정 표현과
주관을 중시하였습니다. 대표 작가 세잔 고흐 고갱의 작품을 보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잔의 작품입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사가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이고, 두 번째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세잔의 사과라고 모리스 든이라는 화가가 말했습니다. 왜 세잔의 사과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과 3위 안에 들어있을까요? 당시 화가들은 시점을 고정하여 한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세잔은 한 자리에서 그리지 않고 상하 좌우 여러 방향에서 대상을 관찰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뭔가 뒤틀린 것 같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지요. 세잔의 그림은 이렇게 다시점을 도입함으로써 사과의 본질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다시점의 특징은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도 보였던 특징이며, 이후 이러한 그의 견해는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그는 모든 사물의 근본 형태를 구, 원통, 원뿔 등 기하학 형태로 보며 대상의 사실적 묘사가 아닌 근본 형태를 찾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20세기 초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추상미술의 탄생은 세잔의 영향입니다. 왼쪽 작품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과 오른쪽 생비투아르사는 그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는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지만 불행하게 살다간 화가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그린 800점 이상의 유화와 700점 이상의 데생 가운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팔린 작품은 데생 1점뿐이었습니다. 미술학교에서 퇴학하고 설교자가 되었으나 6개월 만에 회고되고 사랑에 실패했으며 친한 친구였던 고갱과도 결별하게 됩니다. 1888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흐는 신경과민으로 발작을 일으켜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결국 외로움과 죄의식, 열등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1890년 스스로 총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고 37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생존 기간 동안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사후에 비로소 알려졌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며 그의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작품은 많은 현대회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고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갱의 작품입니다. 문명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떠났고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가 그의 예술을 완성시켰습니다. 그의 생명력과 상징성, 강렬한 색채 표현은 야수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현대미술 중 야수주의, 입체주의, 표현주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수주의는 작가의 주관에 따라 대상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원색을 주로 사용해 순수한 색채 표현을 중시하였고 화면을 평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물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폭을 자기 해방의 장소로 생각해 색과 형의 자율적인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티스, 루오, 브라멘크 등이 있습니다. 입체주의는 큐비즘이라고도 하며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했습니다. 형태의 단순화를 시도한 초기 입체주의와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한 분석적 입체주의, 파피에 콜레와 콜라주 기법을 처음 도입한 종합적 입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피카소, 브라크, 레제 등이 있습니다. 표현주의는 색과 형을 자유롭게 강조, 변형, 왜곡시켜서 나타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작가의 내면 세계를 주관적이며 자유로운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뭉크, 놀데, 키르히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는 현대미술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야수주의의 대표 작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폭발적인 색채를 거침없이 휘둘러 마치 포악한 짐승 같다는 의미로 야수파의 화가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야수파적 흥분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티스의 붓이 한결 부드러워졌을 때 삶의 기쁨이라는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색채를 지나 평온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린 마티스는 정신을 위한 안락한 의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물을 그릴 때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색채 표현에 심혈을 기울였고 형태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단순하게 표현하였으며 입체감은 사라지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며 빨강, 파랑, 초록의 화려한 색채 사용이 특징입니다. 입체파를 대표하는 천재화가 피카소는 20세기 예술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며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우울하고 고독한 느낌의 화풍인 청색시대와 감상적이고 로맨틱한 장밋빛 시대를 거쳐 1907년 입체주의의 시작인 왼쪽 작품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발표했으며 회화뿐만 아니라 독이나 조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오른쪽 작품 피카소의 우는 여인은 전쟁의 비극을 통한 여인들의 슬픔을 상징화한 작품으로 울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분해한 뒤 재조립하는 피카소 특유의 표현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배경의 검은색 속에서 선명하게 얼굴과 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그린 것도 사실적인 것을 피하고 추상적이며 흐르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동화같이 소박하고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피카소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표현주의 작가 뭉크는 초기에는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전묘의 방법을 사용하여 삶과 죽음의 극적이고 내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뭉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 절규는 표현주의의 작품으로 핏빛의 하늘을 배경으로 괴로워하는 인물을 묘사했습니다. 배경의 풍경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이케베르크 언덕에서 보이는 오슬로 피오르입니다. 현대인들의 불안한 영혼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뭉크는 어린 시절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죽음의 공포와 아버지의 우울증,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오른쪽 작품은 그의 병든 아이라는 작품으로 아픈 누나와 슬퍼하는 이모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따라다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절망, 슬픔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20세기 기계 문명의 발전을 예찬하며 속도와 움직임, 역동적인 힘, 도시 등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미래주의가 등장합니다. 또 한편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조형 요소만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추상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추상미술은 작가의 감정과 직관에 의한 주관적인 표현을 추구한 뜨거운 추상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차가운 추상이 있습니다. 미래주의 작가 보초니의 공간 속의 연속적인 단일 형태라는 작품입니다. 보초니에 의해 조각은 운동과 시간, 감각마저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레파와 피카소의 큐비즘은 양식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미레파는 시간의 측면에서 대상을 다각적으로 표현했고 큐비즘은 공간의 측면에서 대상을 다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할 기법과 중첩 기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주의는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고 복수의 시점에서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잔상에 주의하면서 보고 있는 것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종합함으로써 관객을 화면의 중심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발라의 줄을 단 개의 역동성을 보면 그들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론가 잽싸게 달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선 찰나를 담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강아지는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상미술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사물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미술을 가리키며 비묘사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요소로 지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차가운 추상과 형태나 색채의 자유분방한 요소로 감성적 화면을 구성하는 뜨거운 추상으로 나뉩니다. 칸딘스키의 구성 7과 구성 8입니다. 칸딘스키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물을 넘어서 그 어떤 매개도 거치지 않고 형과 색을 통해 인간 내면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물의 형태는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성과 색이 들어왔습니다. 성과 색은 그 자체로 생명의 운동성과 리듬감을 캔버스 밖으로 행진하려고 합니다. 또 칸딘스키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구상 8은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차가운 추상의 작가 몬드리안은 주로 직선과 직각,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사용해 작품을 그렸는데 이를 통해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몬드리안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사물의 겉모습 말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단순하고 규칙적인 것이 아름답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직선과 직각,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표현 양식을 신조형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을 피해 스위스 7위로 모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탄생합니다. 기계 문명에 대한 부정과 회의를 우연성을 통해 나타내는 작품 제작 태도를 보입니다. 초현실주의는 꿈과 환상, 공상 등의 비현실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자동기술법, 콜라주, 마블링, 프로타주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합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파괴와 황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물감을 뿌리고 흘리거나 거친 붓질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즉흥적인 행동으로 그린다는 행위 자체를 예술로 여겼습니다. 이렇듯 현대미술은 산업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과 사상을 표방하면서 많은 유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셀 디샹은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프랑스의 혁명적인 미술가입니다. 마르셀 디샹이 남성용 소변기 같은 소재를 활용해 레이디메이드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한 이후 미술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뿐만 아니라 개념미술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샹은 피에로 만초니의 미술가의 똥처럼 배설물이 담긴 깡통이나 심지어는 데미언 허스터의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에 등장하는 상어까지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혁명적인 미술가입니다. 무의식을 탐구한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는 20세기 미술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녹은 시계들이 사막에 늘려있는 풍경을 그린 기억의 지속처럼 익숙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문맥 속에 놓았습니다. 달리는 이미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가 편집증적인 비평활동이라고 불렀던 과정, 즉 환각 상태로 자기 자신을 유도합니다. 그의 그림들은 모두 꿈속 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물들은 황혼의 메마른 풍경을 배경으로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왼쪽 작품 기억의 지속에는 녹아서 흘러내리는 시계들이 사막 풍경에 늘려 있습니다. 이 유명한 늘어진 시계 모티브는 카망베르 치즈에 대한 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문맥 속에 놓음으로써 생긴 충돌과 부조화 때문에 달리의 작품은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왼쪽 작품은 마그리트가 1953년에 그린 작품으로 중절모의 레인코트의 신사가 때로 등장합니다. 작품에는 중절모의 코트 차림의 사내가 공중에 일정이 떠 있는데요. 영화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의 무한에 가까운 복제가 이 작품의 영향을 받고 탄생한 장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왼쪽 작품은 요새 모양의 성이 육중한 바위 정상에 솟아있고 그 바위는 해변 위로 무중력으로 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바위가 갖는 속성인 무거움, 육중함을 공중부양으로 비틀어버린 것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그리트 특유의 현실의 것을 절묘하게 변형시키고 왜곡하는 표현 기법은 후에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팝아트 등 수많은 분야에 응용되어 지금도 여러 회화 작품이나 디자인에서 그가 남긴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몇몇의 경우 거의 대놓고 르네 마그리트에 대한 오마주의 형식을 보이는 형태도 많습니다. 그만큼 마그리트는 현대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장입니다. 추상표현주의 작가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원래 칸딘스키의 초기 추상작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1950년대부터 뉴욕의 추상미술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정착되었습니다. 잭슨 폴록은 캔버스에 직접 물감을 뿌리거나 쏟아붓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한 기법을 이용하는 액션 페인팅의 대표화가입니다. 그는 계산된 제스처로 캔버스 위에 빨리 마르는 물감을 직접 흘림으로써 선이 뒤엉켜 소용돌이치는 비재현적인 이미지를 창조해냈습니다. 추상표현주의의 또 다른 형식인 생면추상의 대표 작가 바넷 뉴먼의 작품입니다. 생면추상은 말 그대로 커다란 캔버스에 색칠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생면추상 작품은 작품의 크기가 워낙 크고 거대해서 작품 앞에 서게 되면 오묘한 기분이 들고 또 거대한 작품에 압도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기법으로는 스테인 페인팅이라는 아주 얇게 색을 칠한 후 계속해서 얇게 덧칠하는 방식인데 색상만 볼 수 있고 붓이 지나간 흔적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일어난 미술사조인 팝아트와 옵아트, 미니멀 아트입니다. 팝아트는 대량 생산과 소비문화, 대중문화 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대중적인 인물이나 만화, 광고 등을 소재로 등장시켰으며 대중문화의 상업성과 획일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워홀, 리히텐슈타인, 키스 헤링 등이 있습니다. 옵아트는 점, 선, 면, 색의 순수 조형 요소에 변화를 주어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광학미술을 추구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바자렐리, 라일리 등이 있습니다. 예술적 기교를 부정하고 사물의 본질을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이나 기하학적인 형태로 제작하여 표현하는 미니멀 아트가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저드, 스텔라 등이 있습니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입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은 슈프에서 흔히 봤을 법한 통조림 이미지나 유명인의 초상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상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예술이 가장 좋은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가볍고 저급하게 여겼던 대중문화를 예술로 승화시켜 기존 순수 미술의 가치를 뒤흔들고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워홀은 대량 생산 시스템을 수용하고 광고, 잡지, TV 등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활용하며 스스로 대중적인 상품이 되기를 자처하며 자신의 아틀리에를 팩토리라고 부르며 복제 작품을 찍어냈습니다. 앤디 워홀을 비롯한 팝아트 작가들은 예술이 엘리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든 가까이 있는 자본주의 상품으로서 폭넓은 소비층, 특히 미국 사회의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만화의 영감을 받은 리히텐슈타인은 작품들이 종종 장난스러운 방식으로 모방되는 동안에 문서화된 정확한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에게 미키마우스의 만화를 그려주었을 때에 예술로서의 회화보다 만화가 강렬한 임팩트와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기 있는 광고와 만화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제작합니다. 옵아트 작품입니다. 왼쪽 작품 바자렐리의 직녀성은 사각형을 형성하는 선을 구부러뜨려 마치 거대한 서양식 장기편과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구부러뜨리면 그림 전체와 관련하여 아주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고 각각의 사각형은 수축과 팽창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그 크기를 조절하여 착시 효과를 주었습니다. 오른쪽 작품은 라일리의 작품으로 그녀는 줄무늬 모양의 곡선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보는 사람의 눈에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시각 효과를 추구했습니다.
미니멀 아트 작가 도널드 저드의 작품입니다. 채소로 단순화된 미술을 뜻하는 미니멀리즘은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으며 최소한의 형식을 통해 관람자의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합니다. 도널드 저드는 미니멀리즘의 개척자로서 회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입체성과 사물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니멀 아트 작가 스텔라의 각도기 연작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의 모양이 각도를 재고 표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각도기에 기초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각도기 시리즈는 자신이 직접 색채를 혼합해서 사용하였으며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입니다. 스텔라는 각도기 연작에서 곡선을 작품의 주요 구성 모티브로 도입하고 각도기의 반원형을 기본으로 한 31개의 형식을 각각 얽힘, 무지개, 부채의 3가지 유형으로 변화시켜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극사실주의는 사진계의 눈으로 보는 현실의 객관성과 세밀함을 극사실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클로스와 에스티스 등이 있습니다. 대지미술은 광활한 자연이나 주변 환경을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미술은 미술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한 미술사조로 스미스슨과 크리스토프 등이 대표 작가입니다. 비디오 아트는 캔버스 대신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표현 매개로 활용한 영상미술로 백남준이 창시하였고 미디어 아트를 파생시켰습니다. 극사실주의 작가 척 클로스의 작품입니다. 어느 쪽이 사진일까요? 이렇게 극사실주의 작품은 그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척 클로스의 작품은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흑백 작업으로 흑백 사진과도 같이 완벽한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에는 정말 손으로 그린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손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 그는 구상과 추상의 영역을 허물었습니다. 이전의 그는 추상을 벗어나 한계점을 넘어선 극한의 사실감으로 우리의 현실 감각을 허물어 버렸다면 90년의 그는 구상성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그리드를 원, 마름모,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 형상과 색으로 채워나가 형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매우 추상적인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지미술 스미스슨의 나선형 방파제입니다. 자연을 캔버스 삼아 작품을 만들어낸 이 작품은 지름 500m에 달하는 대형 작품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침식, 퇴적작용 등 자연현상이 발생하고 돌과 미생물에 의해 항상 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신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대지미술작가 크리스토와 그의 아내 장클로드의 작품입니다. 이들 부부는 포장작업으로 유명한 대지미술가입니다. 그들은 초기에 소규모 포장작업으로 나중에는 빌딩 전체까지 대규모로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포장된 사물을 전시하는 행위에 내재된 초현실주의적 신비감을 대지미술의 영역에 끌어들였습니다. 포장된 건축물이나 자연은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으로 또다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텔레비전과 같은 비디오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비디오 아트는 백남준이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드라마나 음악 등의 재생용 테이프 작품, 즉 소프트웨어 이외의 기계 회로에 세공을 가해 얻어지는 빛이나 소리의 변형, 복수의 모니터, 수상기의 배치, 수상기와 비디오 이외의 물체 등의 구성으로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이 쉬워지고 텔레비전 브라운관이 LCD 같은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는 추세라서 비디오 아트라는 개념보다는 미디어 아트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 미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길고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루다 보니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서양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나마 알고 이해하면 세계사를 공부하거나 미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는 오늘 학습한 여러 미술 사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